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40년 동안 3천여 가지의 핵심 부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기술 자립이 절실한 우리 방위산업계의 희망을 만들어온 주인공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해외 거 써야지, 대기업 아니지 않니? 중소기업이 뭘 할 수 있니? 국방에 필요한 방산 물자들이 해외에서 도입하거나 부품도 다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에 커넥터 시장이 전 세계 4조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요. 40여 년 동안 3천여 종 이상의 핵심 부품들을 개발을 하였고요. 미국에서의 어떤 세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표준으로 인증받은 것은 저희 연합정밀이 아시아에서는 이제 처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상생이 더 필요하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우리나라 국방기술 자립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인공들 모셨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연합정밀의 김영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시는 김지연 차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TV 보도팀의 윤현수 기자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 기자님, 이제 연합정밀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이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정말 대표적인 그 중소기업인데요. 무려 이제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방위 산업의 특성상 우리 일반에게는 알려지기가 정말 어려운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선 연합정밀 어떤 회사인지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연합정밀은 1980년 6월 2일 설립이 됐고요.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태동하던 시기가 1970년대부터이니까 우리나라 방위산업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그 창설은요, 김인술 회장께서 하셨고 지금은 앞에 계신 김 회장의 아들인 김용수 대표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인터뷰 당시에 김 회장께 말씀드렸던 그 창설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김 회장은 1970년대 그 선박용 고무전선을 처음으로 만든 연합전선에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방위산업이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부터 방위산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 계획을 세웠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국방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들을 국산화해보자는 목표로 다시 말해서 그 방위산업 부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회사를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의 기본은 우리 힘으로 무기를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신념, 사업으로 국가를 일으킨다라는 그 사업 보국의 신념이 투영이 된 것이죠. 당시 말씀을 들으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그 기업 오너만의 자신감, 그리고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자존심, 방위산업을 사랑하는 마음 등을 복합적으로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불모지었던 정밀통신 분야 사업에 매진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 회장 본인의 재산을 전부 투자를 해서 오로지 연구 개발에 힘을 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육해공군의 모든 통신 장비를 연결하는 인간의 몸으로 치면 혈관에 해당하는 각종 케이블류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케이블류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EMI 차폐,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술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MI 차폐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케이블을 장비와 연결할 때 사용하는 커넥터도 국산화를 했습니다. 우주선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겪는 진동과 충격, 온도 변화 등의 끄떡없을 정도의 극한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개발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5천여 종용의 각종 커넥터를 모두 다 국산화한 것으로 판단이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차와 장갑차의 그 승무원들이 원활하게 통화할 수 있는
통신 장비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군 기동 장비의 경우에 소음이 엄청나서 통화를 할 때 소음에 목소리가 묻힐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이 된 장비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핵심 부품 국산화를 향한 꾸준한 노력으로 198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353종의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 개발을 완료를 했고 해외 제품 대비 992억 원의 국방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이뤄내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올해도 좀 잘 부탁드리겠는데요. 정말 샅샅이 정말 조사를 좀 잘해 주셨는데요. 김 대표님, 이제 앞서 이제 이 연합정밀이 이제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정말 내놓으라 하는 그런 그 기업이다라는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역사를 가진 회사인지 오늘 정말 대표님 직접 이제 모셨기 때문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연합정밀은 1970년대 방위산업이 태동할 때 그 당시에는 전부 그 국방에 필요한 방산 물자들이 해외에서 도입하거나 부품도 다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에 위주로 의존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연합정밀이 저희 회장님이신 김순 회장님이 그 부품 하나하나를 다 국산화 시켜보자고 하는 의지로 1980년 6월에 설립을 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자해서 부품 개발에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0여 년 동안 3천여 종 이상의 어떤 핵심 부품들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런 부품들이 지금 전 군에 이제 다 보급이 되고 국산화에 많이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대표님 말씀 과정 속에 이제 부품의 국산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나라 지금 방위 산업 생태계에 큰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후 차차 말씀 이제 들어가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합정밀의 역사를 지금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40년 동안 3,000종 이상의 핵심 부품을 이제 국산화하셨다니 그야말로 창업 이후 쉬지 않고 매년 국산화를 이제 매진해 오셨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무기 체계에 어떤 부품을 국산했을지 여러분들 궁금해지시죠? 이제 고르기 힘드시겠지만 연합정밀의 40년을 대표할 만한 그 개발품을 오늘 대표님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골라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우리나라 그 방산 장비들이 아날로그 시대일 때는 케이블과 커넥터들이 다 수입해서 이제 쓰던 부품들을 전부 이제 국산화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3천여 종의 이제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QPL 부분을 이제 승인을 받아서 그 커넥터 부분에 있어서는 인증을 미국에서의 어떤 세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표준으로 인증받은 거는 저희 아시아에서는 이제 처음 한국에 저희 연합정밀이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은 항공기나 어디에 이제 극한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의 시험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만 이제 인증을 받았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다 로봇 무인화돼가고 로봇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장비의 로봇이나 이제 무인 장비의 어떤 눈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의 환경을 이제 인지하기 위해서는 슬립링이라는 그런 회전하면서 주변 환경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해외 의존도가 100%다 도입을 해서 사용해 왔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이제 핵심 기술로도 방위사업청하고 개발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함포나 함정에 이런 무기에도 적용을 해서 실적들을 쌓으면서 이번에 이제 그런 무인 체계에 그런 슬립링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우리가 이 방산 지정으로 받은 통신 장비에 대해서 전차나 장갑차 그런 이제 이 국내 생산하고 있는 모든 수출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이제 전차 차량에 승무원들이 통화할 수 있는 통신 장비도 국산화해서 방산 지정으로 받아가지고 저희 제품이 계속 수출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께 시간만 좀 더 드려서 우리 이제 한국 방위 산업의 역사를 또 이제 연합정밀 같이 좀 맞춰보고 싶은 생각을 좀 가졌는데요. 어쨌든 80년대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 요청되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로봇이나 혹은 이 무인 그 장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채롭게 이제 이 부분들을 이 전개시켜 나가고 있군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80년 처음 문을 연 후 국방벤처로 살아온 40년. (40년) 동안 개발에 성공한 국방 분야 핵심 부품 3,153종. 연합정밀은 중소기업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갖고 있는데 핵심 부품 국산화의 고수, 연합정밀의 주력 분야, 국방통신. 국방통신 제품과 일반 통신 부품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면 환경 요구 조건 자체가 일반 통신 부품과는 아주 극한 환경에서도 전장 환경에서도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환경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통신이라고 다 같은 통신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차 환경에서는 뭐 발포 충격이라든가 뭐 피탄 충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견뎌야 하고요. 뭐 함정에서는 그 함상 충격, 뭐 진동, 뭐 온도, 습도 이러한 것들이 일반 통신 부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우리 군의 생존과 승리를 보장하는 연합정밀의 대표 개발품. 기본적으로 커넥터, 케이블, 케이블과 커넥터 연결된 하네스, 그리고 통신 차량에 들어가는 인터컴 시스템, 그리고 회전체의 전원과 시그널 영상들을 공급하는 슬립링, 그리고 지상과 항공을 연결하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커넥터는 장비와 장비를 연결하는 단자 역할을 하고요. 이 단자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 신호,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철저히 수입에 의존하던 커넥터. 항공용, 해상용, 육상용, 뭐 전원용, 신호용, 데이터용 여러 가지에 들어가는 모든 커넥터를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색깔과 모양이 다양한데요. 뭐 각각의 장비에 따라서 도금이나 모양새가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를 따지면 몇만 종은 되는 것 같네요. 국산화 성공. 그리고 회전이 필요한 무기 체계에는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전이 필요한 무기 체계. 전차나 함정의 회전 포탑.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전차의 기존에는 이 사격수가 육안으로 적을 식별하고 사격을 하는 공격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그 RCWS라고 하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원격 사격 통제 체계 시스템에서는 이 사격수가 차체 내부에 좀 더 안전한 장소에서 그 모니터링, 그 화면의 모니터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적을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회전 포탑에 보이지 않는 핵심. 포탑과 차체 사이 수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케이블. 전차 포탑에서
사격수 그 안전한 장소에 있는 사격수에 있는 모니터까지 잘 신호가 잘 통신 신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전차가 이 포탑이 회전하는데 그 회전을 하면은 그 케이블이 꼬이지 않습니까? 슬림링은 그 전선에 꼬임 없이 전원이나 영상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회전형 접속 장치입니다. 전량 독일에서 수입하던 슬림링.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계 선진 업체들이 뭐 미국의 무구사라든가 독일의 슈라이퍼링이나 아니면 영국의 펜덱이라는 업체가 세계 선진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은 1970년대부터 슬림링을 제조를 했고요. 저희 업체는 2011년도부터 해서 국산화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난 40년 핵심 부품 3,153종 개발로 국방비 절감 효과, (992억 원) 국방비 절감에 더해 해외에서 개척한 수출 시장 30개국, 연합정밀의 스토리 지금도 진행 중. 네, 자료면 잘 봤습니다. 40여 년 전 연합정밀은 부품 국산화라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무려 3천여 가지가 넘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서 그 목표를 또 훌륭하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훌륭한 성과를 올리기까지요, 어려움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김지현 차장님 나오셨는데요. 아마가 이제 역사가 긴 회사인 만큼 뭐 2020년도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제 단계별로 어려움을 좀 많이 조금 겪으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글쎄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설명해야 될지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980년대 창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창립을 함과 동시에 수많은 부품의 국산화에 매진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국방 국역일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고 또 대부분 해외 수입해 오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산을 하면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장비나 시설이나 뭐 정해진 곳이 별로 없었고 더불어서 수입하는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입을 하면 되지 왜 국산화를 굳이 해야 되냐, 그냥 수입 거 쓰면 잘 될 텐데 번거롭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희 국산하는 업체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서 저희도 막 개발을 하고 나라가 발전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뭐 되게 굉장히 많은 시험 장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만 2000년 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똑같이 국산화에 발전을 해온 단계에서 이제는 국내의 제품을 넘어서서 해외에 진출하는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험소라든지 시험 장비 또 특수 규격에 대한 장비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요구하는데 해외에 유수한 방산업체 요구하는데 그런 장비들이나 시험 시설이 국내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규격에 맞춰서 시험 장비를 만들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시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게 이제 이 방위산업 발전의 정도 또 어느 영역을 또 이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시험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또 어떤 표준화된 규격들 이런 것들이 초반에 좀 상당히 조금 많은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은 걸로 좀 들리는데요. 저게 이제 자연스럽게 무기체계 부품을 국산화하는 문제로 이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이제 핵심 부품 개발은 기업만 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당장 이 국산 무기체계가 얼마나 이 부품 국산화율을 지켜내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임 기자님,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그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 부분 좀 많은 이제 애를 쓰고 또 지원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뭐 제도나 뭐 정책적인 측면들은 좀 마련이 좀 돼 있습니까?
네, 그 우선 그 부품 국산화의 그 중요성에 대한 그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그 방산 장비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부품들이 조립돼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부품 국산화율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주 국방을 이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서 부품 국산화가 중요한 이유는 장비를 저렴하게 구입을 해도 부품이 비싸거나 또 구하기 어렵다면 그 장비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보면 싸다고 보기 힘들겠죠.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외제차의 경우 국산 차보다 부품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부품을 3년 정도만 사용하면 해당 무기 체계를 만드는 값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을 만큼 여러모로 부품 국산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국산화의 정의인데요. 주요 그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품 국산화는 지표 자체보다 특정 그 목표 기술에 대한 통제 주권을 확보하는 것에 무게를 둔다는 점인데요.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특허권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만두 안에 만두피가 있고 찐빵에 앙고가 있어야 맛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 또 첨단 소재 국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된 국산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을 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흐름을 당연하게 잘 알고 있고요. 이에 따른 지원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2월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하고요. 부품 국산화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품 국산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기체계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중에서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일부 과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종 참여 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75%를 최대 5년 동안 지원을 받고 개발이 성공할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4월 선정된 과제는 모두 11개인데요. 관련 과제가 모두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소형 무장헬기 사업 등에 적용되는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집중이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14급 잠수함용 연료 전지 모듈 개발에 약 100억 원이 지원이 되고요. 한국형 전투기용 조종 입력 장치 개발에 17억 원, 소형 무장헬기용 항법 안테나 개발에 7억 6천만 원 등 향후 5년 동안 약 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부품 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양산 단계의 부품뿐만 아니라 체계 개발 단계의 부품들까지도 개발이 적용되도록 국산화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요. 이런 그 정책 마련을 통해서 중소벤처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40여 개 국가 중에서 자국의 소총과 그리고 탄약, 전차, 함정,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제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개 국가에 불과한 만큼 이에 대한 자부심으로 모두가 합심해서 핵심 기술과 첨단 소재 중심으로 국산화에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핵심 부품 국산화가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 일인가, 또 이런 것들이 자주국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조사한 자료로 보게 되면은 정부가 굉장히 많은 지원과 정책적인 측면들은 마련이 됐다고 하시는데, 오늘 이제 그 직접 연합정밀 대표님 모시고 그 과정이 정말 맞는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지금 이제 국산 부품 우리가 국산화 시켜 나가는 일들이 쉽지 않고 또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전해 들었는데요. 우리 연합정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말 그 한 40년 기간 동안에 꾸준히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해 온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다양한 어려움들 많이 좀 겪었겠습니다만은 우리 부품의 국산화, 특히 이제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적인 것들 또 제도적인 부분들이 조금 그 개선되어야 될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 완성 장비나 어떤 그 이제 체계 장비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체계 업체들의 기술력도 이제 상당히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출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환경인데요. 그 중에 이제 부품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수입을 이제 많이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직도 이렇게 존재해 있습니다. 상존하고 있고요. 현재 그 그 국방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소기업들이 한 4천여 업체가 한 5천여 업체 정도 된다고 좀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벤처기업이 한 340여 업체 이렇게 종사를 지금 상당히 많은 그 기업들이 그 국방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그 같이 대기업 체계업체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뭐 국산화를 하나씩 해나가면서 이제 겪는 부분들은 지금 제도적으로 그 부품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들을 많이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현행 이제 국산화 부분의 어떤 그 관점이 정부에서 보는 관점이 금액적인 그 부분으로 해서 그 국산화의 그 성공 여부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어떤 여부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그 이 기업들 이 많은 그 중소 방산 쪽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이제 산업의 어떤 그 하나의 이제 구조 형태로 좀 보면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로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뭐 이 어떤 제도나 이런 그 어떤 제한적인 어떤 부분에 하나지 않고 더 오픈되고 이런 제도의 어떤 국산화율이라는 게 이제 그 금액적인 어떤 부분으로 국산화율을 이제 산정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또 좀 이제는 진보적으로 기술력을 좀 평가해서 그런 기술력들을 어떤 체계업체 이제 그렇게 부품으로서 군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제도적인 또 부분도 좀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의 어떤 바람이고요. 예, 그렇군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오랜 기간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이제 현장감 묻어나는 얘기를 좀 주셨는데요. 어쨌든 책정된 예산이나 가격에 비해서보다는 그거보다는 어떤 기술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더 주목을 해서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주고 거기에 또 경직된 형태가 아니라 조금 유연하고 개방적인 형태로 좀 봐달라는 얘기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지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최근 연합정밀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지난 2020년은 연합정밀이 창업 40년을 맞이하는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이룬 해이기도 합니다. 10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미 정부의 QPL이라는 인증을 획득했는데요. 우선 이번 획득한 QPL에 대해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지연 팀장님이 좀 처장님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정확히 말하면 QPL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Qualified Product List라고 해서 인증 품목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가 국방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국에 맞는 그 장비나 무기 체계에 사용하기에 합당하다고 인증되는 제품들을 향하여서 MS 규격, 밀리터리 스탠다드 규격의 인증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 MS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리스트화해 놓은 것이 QPL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KS 마크나 KS 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KS 인증이 있을 경우에 이거 믿을 만한 제품이네 라고 해서 사서 쓰시는 것처럼 MS 인증이 있는 경우 QPL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인 경우에 국방 제품에 사용하기 되게 편리한 제품이고 좋은 제품이고 믿을 만한 제품이네 라고 모든 사람이 인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QPL에 등재된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KS 마크를 부착되는 것처럼 MS 마크를 부착받는 일입니다. 지금 이제 차장님 말씀 듣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증인데요. 지금 QPL에 등재된 리스트 중에서 우리가 MS 인증을 받은 걸로 이렇게 좀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그 QPL의 이 등재의 MS 그 인증을 획득하는데 무려 10년이 지금 걸렸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또 어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국제 인증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떤 시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미 정부에서 진행하는 인증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시험을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와 만나야 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찾아가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미 정부 같은 경우는 자국 보호 중심,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아시아에 알지 못하는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에 인증을 내줘야 하지? 이런 의식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왜 인증을 획득해야 되고 왜 이런 시험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어필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시간이 더 소요된 게 이게 국제 인증이다 보니까 또 미국 정부에서 내주는 인증이다 보니까 국내에 시험소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된 규격에 맞춰서 시험을 하게 될 때 그 미 정부에서 인정한 시험소가 미국에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소를 파악해서 그 시험소의 스케줄을 잡고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QPL MS 인증 획득은요,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 기업 중에 최초의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미국과 유럽의 특정 기업들만 독점했던 영역에 우리 기업이 진출한 것인데요. 이제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차장님 차근차근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그 항산 규격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항공 인증이나 여러 가지 인증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사용되는 장비뿐만 아니라 부품, 소위 저희가 인증받았던 커넥터나 와이어들을 해외에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QPL에 등재됨으로써 MS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손쉽게 제품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단가나 운송이나 이런 절차들은 당연히 간소화됐고 저렴해졌겠죠. 더불어서 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커넥터 시장이 전 세계 4조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나라가 그거에 반해서 한 2천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국산화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는 아닐지라도 그 부분에 한 50% 이상의 외화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희 부품 국산화를 통해서 부품이 국산화되면 그거에 따른 장비도 국산화하는 부분이 더 훨씬 효과적이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전체 국제 커넥터 시장의 4조 원 중에서 2천억이 우리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고 단순하게 이번에 이제 QPL MS 인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파급될 여러 가지 어떤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 차장님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에 그 인증 받았던 것이 또 엄청난 또 그 획기적인 그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거와 또 똑같이 QPL 인증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띄우죠. 인공위성을 띄우면 성층권, 대기권을 지나서 저 우주에 그 장비가 띄워지는데 지날 때 굉장히 뜨거운 고온, 그리고 굉장히 차가운 저온,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장비가 올라갈 때 엄청난 진동이 있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견뎌야 하는 시험 조건을 만족하는 것, 그것을 통과한 것을 MS 인증을 받는 거고요. 그 제품이 QPL에 등재되는 겁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R&D 투자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많이 집중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존에 있는 제품을
확장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저희 매출액의 10%가 투자 비용입니다. 중소기업이 인력 채용 굉장히 어려운 거 사실이고요. 저도 중소기업의 샐러리맨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도 제 직원을 뽑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중소기업이 이 대기업에 비해서 급여 체계나 복지 체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 본사가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는 판교, 서울 근교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R&D 센터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R&D 인력을 서울권에서 영입하고 있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고요. 네, 자료면 잘 봤습니다. 차장님, 네. 그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요. 국방 벤처기업에게 이 기술보다도 더 어려운 분야가 바로 시장 개척이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기업은 몰라도 그래도 연합정밀은요. 우리 국내외에서 뭐 토대도 또 역사도 오래됐기 때문에 적어도 국내 시장만큼은 어려움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어땠습니까? 국내 시장,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은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국내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서럽거든요. 그 이유가 연합정밀이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고 부품 국산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해외 거 써야지, 대기업 아니지 않니? 중소기업이 뭘 할 수 있니? 이런 얘기를 좀 하시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국제 인증이라고 하는 MAC 인증을 획득해서 거꾸로 국내 오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수많은 오퍼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제품을 국내 업체들한테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난 해외 게 더 좋은데 내가 굳이 바꿔야 되는 이유는 뭐니? 아니면 내가 국내 게 쓸 거면 싸게 줘야 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제품인 걸 소개시켜드리고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다 하시고요. 더 조금 그런 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부품을 살 때 회사마다 해외 구매가 있고 국내 구매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입품을 국산화했던 것 그리고 해외 인증을 획득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 구매에서 이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일을 해외 구매에서 난 국내 구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바꾸면 더 손쉽게 제품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고 더 저렴한 걸 얻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해외 파트에서 하는 일이야 라고 하시고 시스템을 안 바꾸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한테 판매하기가 오히려 국내 시장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오히려 쉽게 국내 시장 개척은 해외 시장 개척보다 쉬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단단하게 굳혀진 여기를 깨고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씀을 좀 네네. 주셨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또 인식들도 새롭게 또 개선해야 될 또 이런 부분들 좀 모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해외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연합정밀은 이미 이제 30여 개국의 시장을 개척한 수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성적만 놓고 봐도 많은 국방 벤처 기업들에게 이제 귀감이 되기 좀 정말 충분한데요. 연합정밀의 해외 시장 개척은 어떻게 좀 시작이 됐는지 또 과정 어려움들 정말 많았을 텐데요. 어떻게 돌파해 왔는지 또 이 과정적인 부분이 소개가 되면은 현재 이제 국방 벤처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차장님, 네. 이거 좀 말씀 좀 주시죠. 네, 개척이라고 하면 단어 자체가 되게 쉽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저희도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거 똑같은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시작했는데 똑같습니다. 처음에 해외 여러 업체들의 메일도 보내고 문도 들여보고 전화도 해보고 이러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 아주 작은 오더지만 오더를 받으면서 작은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시작인 것 같아요. 오더를 받았다고 아싸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오더 받아서 그 고객이 정말 만족할 때까지 포장부터 라벨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신경 써서 보내드렸고요. 그러면서 그 오더가 확장되어지면서 해외 시장이 더 저희 여러 나라로 확장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척할 때에
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장 유념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30개국을 한 만큼 뭐 지금도 더 많은 나라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그들의 문화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저희가 행동을 해야 그분을 기분 좋게 하잖아요. 예. 때로는 먹기 힘든 거 먹어야 되고요. 때로는 나하고 정말 다른 종교적인 신념이 다른데도 뭐 저희가 수출을 해야 되니까 가서 내 종교는 A인데 그 나라의 종교에 따라서 어떤 행동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저희가 동양인이다 보니까 동양에서 온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세계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 사람이 뭐 하겠어? 이런 것도 있고요. 다니다 보면 뭐 언어가 낯설은 거, 문화가 낯설은 거, 교통이 낯설은 거 이걸 떠나서 동양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내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30개국을 진출하게 됐던 가장 큰 계기는 제가 느꼈을 때는 저희 대표님이나 저희 회장님이 해외 수출을 하겠다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셨어요. 그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솔직히 해외 하면서 제가 100번 뚫는다고 100번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실패할 때마다 솔직히 셀러님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운데 괜찮다. 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표님들이 계셔서 그 부분이 가장 힘이 됐던 것 같고요.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임직원들과 임원진의 해외 수출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차장님 참 중요한 말씀 이제 많이 주셨어요. 연합정밀이라고 한 조직에 있어서의 상황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이제 국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책 결정자의 의지가 얼마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럼 대표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이제 어쨌든 연합정밀이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뭐 문화적인 차이 또 아주 작은 오더가 들어와도 정말 귀하게 그 부분들을 이제 맞서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그 대표님의 강한 어떤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한국의 그 부품도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역량들이 많이 이제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 소재나 그다음에 어떤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잠재적으로 상당히 이제 세계 수준의 어떤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잘만 활용하면은 세계 시장에 그 제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수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잠재돼 있는 이제 소재나 부품 업체들을 더 이 어떤 인프라나 어떤 이제 좀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융합을 할 수 있는 해서 방위 산업에 더 많은 어떤 소재 부품에 또 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보편화되면은 해외 시장 개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외에서 직접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모두 다 성공하지는 않지 않나요? 실패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누수 아니면 뭐 어떤 그 예산에 있어서의 어떤 누수 이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윤 기자님. 이제 국방 벤처 기업들이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이 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대기업과의 상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방산 시장 내에 있어서의 이렇게 그 상생 협력이 좀 잘 되는 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상생이라는 그 둘 이상이 그 서로 북돋으면서 다 같이 잘 살아감을 의미를 합니다. 사전 질문을 받고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며칠 동안 그 머릿속을 맴도는 화두였습니다.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비즈니스 세계에서 상생이란 우선 그 대기업이 그 장비나 무기에 대한 수출 성과를 많이 내서 중소기업은 그에 따른 관련 부품이나 장비를 더 많이 만들고 이를 통해서 서로 함께 이윤을 창출해 간다면 그게 바로 상생의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그 상생의 원뜻처럼 서로 북돋으며 다 같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으로 중소업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그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각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강소기업들이 탄생을 한다면 대기업과 자연스럽게 서로 윈윈하는 상생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을 두고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생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기업에서 장비나 무기를 수출할 때 부차적으로 그런 그 필요한 장비들을 함께 패키지화해서 판매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를 경우를 살펴보면 부차적인 장비 중에서 사격 훈련 후에 그런 그 포신의 내부 강선 안에 낀 그 탄매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자동 포구 청소기, 그리고 유사시 포탄의 탄두에 장착되는 신관을 빠르게 결합시킬 수 있는 이동형 신관 결합기 등 여러 가지 그 국방 중소벤처업체들의 그런 장비가 있는데요. 이런 장비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K9 자주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 이런 그 체계 장비를 소개를 할 때 이런 장비들도 같이 알려서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발전 측면에서 앞으로 더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주셨습니다만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 번 정도는 이 주제를 갖고 좀 논의를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제 대기업이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분명히 이제 중소기업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국방 벤처 기업이 많이 자리를 잡아야지만이 또 대기업들도 그만큼 또 윈윈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도 좋겠고 아니면은 업체도 좋겠고 이 부분들은 조금 다각적인 노력을 좀 보여줘야 될 이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제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제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제 오늘 김 대표님 모셨습니다만은 그 연합정밀과 같은 정말 모범 이 중소기업들의 활약이 훨씬 더 기대되고 또 중요할 텐데요. 올해 연합정밀 어떤 포부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한나라의 국력이라고 하면은 자본력하고 국방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산업은 지금 세계적인 수준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반면 이제 국방력은 아직까지도 이제 해외 시장에서 아직까지 경쟁력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선제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많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상생이 더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국방력이 더 건실한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힘찬 응원과 희망이 필요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방위산업계의 희망이 될 만한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30년간 국제 방위력 7, 8위권을 이야기하는 군사 대국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OEM 생산에만 치중된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기술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닌 오로지 그 국내 중소벤처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을 목표로 설립이 됐고요. 시험을 하면서 겪었던 노하우나 습득한 제반 사항들을 바탕으로 협회 차원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7위, 8위의 군사력이 아니라 1위의 군사력으로 치부될 수 있는 방위산업을 가져야 된다는 게